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저 혼자 여러분을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조민규 변호사님께서 대전에 오전, 오후 둘 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뭐 복귀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혼자 이제 영상을 켰는데, 도대체 무엇을 촬영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그 앞전 영상에서 저희가 그 촬영했던, 원래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이제 정확히 말해서 파기환송 판결이죠. 그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 그러면서 이 판결례가 강간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중강간, 뭐 강제추행 이런 데도 적용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판결이 그 공중 밀집 장소의 추행 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결단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간, 뭐 중강간 내지 뭐 강제추행이라는 범죄들에 있어서도 이게 과연 고의 있는 행동이었느냐라고 이제 논점이 돼가지고 공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저희가 아마 지난 영상에서도 그냥 강제추행 얘기했을 거예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나 뭐 그 업무상 위력으로 인한 추행이나 뭐 강제추행죄 전부가 다 그냥 추행하고 있는데, 사실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지 강제추행죄가 되고, 나머지는 폭행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되는 건데, 판례 해석상 강제추행죄도 그 폭행 협박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 협박으로 볼 수 있는 행위, 기습추행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성립한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굉장히 선택적으로 실무상으로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추행에서도 적용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강간이나 중강간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고의의 인정 여부에 관련해 가지고 피고인이 논리정연하게 본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여성이 부인을 한 걸 인지를 했는지, 그러니까 나는 성관계를 맺기 싫어요 라고 얘기했는 거를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방이 많이 되고, 실제적으로는 사귀는 관계에서 이제 성관계도 뭐 며칠 전에 맺었고 또 맺을 걸 예상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고소된 사안에서 나는 여성이 동의한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강간의 범위가 인정될지 말지에 대해서 분분하게 공방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정황적인 진술도 많이 하고 자료나 뭐 CCTV나 이런 것도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는 판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사실 오늘 영상을 한번 길게 촬영해 보려고, 혼자서 촬영하는 거라서 굉장히 재미없을 걸 예상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한번 이 판결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판결을 한번 그대로 읽어줘 볼까? 라는 생각을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판결을 읽는 게 뭐 국어책 읽듯이 당연히 읽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 판결례에서 대법원 판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공소사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딱 특정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원심은 이런 판단을 내렸네 라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을 설치해요. 뭐 죄형법정주의라던가 뭐 증거재판주의라던가 이런 법리들을 착착착착 설치해 놓고 마지막으로 사안을 포섭합니다. 이 사안의 사실관계가 이런데 죄형법정주의나 뭐 증거재판주의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주장하고 제출하는 자료를 섣부르게 배척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고 파기환송한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조금 뭐랄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 국어책 읽듯이 말고 동화책 읽듯이 한번 판결례를 설명드려 볼게요. 아마 주요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아주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폐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벌어진 범행이에요.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피해자의 왼팔 상박 맨살에 자신의 오른팔 상박 맨살을 비비고 피해자가 옆자리로 이동을 하자 재차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을 해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비볐다라는 범죄 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원심에서 판단한 판단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소견서 등만으로는 자폐성 장애에 따른 상동 행동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에 따라서 상동 행동을 주기적으로 한다라는 이제 소견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것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를 사실 뚜렷한 이유나 반대되는 증거 없이 배척은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피고인의 지적 또는 의지적 상태가 자신이 한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있다가 피해자 옆으로 옮겨 앉은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자폐성 장애로 인한 상동 행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 대법원에서 요 원심법원의 판단을 제대로 한번 배척해 봐야 되겠다, 파기해 봐야 되겠다라고 원심 판단의 요지만을 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원심 판단은 뚜렷한 근거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다 배척하는 것처럼 기재해 놨어요.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여러분들도 판결례를 한번 찾아서 보면은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원심법원에서 되게 근거도 아무것도 없는데 피고인이 주장한 객관적인 소견서, 진단서, 진료 기록을 다 배척해버렸네? 라고 판단하게 될 거예요. 사실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 있는 이 판결 내 원심 판단의 그 요약본만 봤을 때에는 그렇게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쭉 이제 법리적인 부분을 설시합니다. 이제 특정 범행의 구속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인식을 전제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 그러니까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에 이르러야 한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범죄는 아무렇게나 성립시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증거로 딱 봤을 때 이 범행이 저질러졌구나라는 게 확신에 찼을 때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거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설시하고 있고요.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 증거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증거로 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판결이 유죄로 선고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입증 책임을 온전히 다해야 된다. 그래서 판사가 설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검사에게 증명 책임이 있지 피고인이 무죄를 증명할 책임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함께 성인지 관점을 유지는 하여야 된다.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을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편의 이념에 입각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던 성인지 감수성 있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 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법원도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상황을 봤을 때 피해자, 피고인, 참고인, 목격자 전부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진술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은 요렇게 본인의 관점에서는 진술했을 게 인정이 되지만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모르는 부분까지 전부 다 고려하면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인지 그 감수성 인정되어야 되지만은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무조건 처벌되는 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제 법리적인 거를 설치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판사를 확신에 차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면,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공판 중심주의. 왜냐면은 그 뒤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문답 과정을 그대로 옮긴 녹취록, 그러니까 그냥 녹음 내용을 그대로 글로 쓴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한 거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연히 진술 당시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거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 중심주의가 더욱더 관철되어야 되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 이것들이 바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 목 아프다. 일단은 좋아요.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들 있죠. 그런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 한계치를 봐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전체적인 내용이나 진술의 맥락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만 따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고, 전체적인 맥락을 다 고려해가지고 피의자 신문 조서의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지, 갑자기 일부만을 딱 따가지고 요렇게 진술한 걸로 봤을 때 유죄야 라고 판단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원시법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니? 라는 거죠. 간단히 얘기해서.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사안의 포섭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안의 포섭이 아마 여러분들, 이런 유사한 사례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이 고의를 인정한 가장 간접적인 사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 영상에서 이제 조민근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따라갔으면은, 고의가 많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인한 빈자리 채워 앉기에 관한 강박 증상의 발현에 불과하다라는 주장과 함께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론적 자료라던가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 쉽게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이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관련해가지고 여기 저희가 자세히 보니까 목격자도 있었더라고요. 목격자의 증거가 굉장히 유죄로 인정된 그 주요한 증거가 됐는데, 목격자의 법정 진술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피해자의 두 칸 옆자리에 앉았다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앉은 학생이 내리자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로 이동했고, 그리고 피해자가 옆에 그 반대편 옆자리겠죠. 그 사람이 또 내리자 옆자리로 자리를 이동해서 그 자리, 피해자의 원래 앉아있던 자리가 비니까 피고인이 또 그 옆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맞은편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자기 옆으로 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목격자는 그렇지 않고 옆자리에 있다가 이제 중간에 사람이 빠지자 옆자리로 이동했고, 피해자가 옆자리로 가니까 또다시 피해자의 자리로 가서 피해자의 옆자리를 채웠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의 진술과도 그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라요. 이런 부분도 대법원에서는 크게 참고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그 목격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할 수가 없는데, 그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은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해서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옆으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바로 앉아 있었는데도 이 상박 부분이 서로 닿고 있었고, 상박 부분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옮겨 앉을 때 팔을 걷은 게 아니라
이미 옆자리에 앉아있을 때부터 팔을 걷은 상태여서 살이 드러나 있었다 라는 것까지 법원에서 판결문의 사실관계로 정확히 설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과연 본인의 자폐성 장애로 인해서 움직인다. 상박을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는 장애 행동 말고 그 이외의 고의성을 느낄 만한 행동이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목격자의 진술만 따라서는 느끼지 못하겠는데? 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목격자는 뭐냐면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까지 했고 피해자가 내릴 때 그거를 증거로 전달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고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고 불리한 증거를 피해자한테 내어준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2세 때부터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 중증 장애인이고 정해진 절차를 엄격하게 고집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게 다 증거로 나온 상태에서 이런 피고인이 하는 행동에서 인정되는 거 말고 추행의 고의가 추가적으로 인정될 만한 행동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직 아니고 외관상 보이는 피고인의 자리 이동 방식이나 이동 경로가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례적이거나 이상하더라도 그 행동이 빈자리 채워 앉기에 대한 강박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한 채 함부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거나 오히려 이를 고의에 의한 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형사 증명 책임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설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는 그 이상하고 이례적인 관점에 따른 진술 알겠어. 그러고서 목격자가 피고인을 바라보는 이상한데 굉장히 이례적이고 뭔가 추행의 고의가 있어 보이는데 라는 관점을 가진 채 바라본 그 사실관계를 바라본 그 관점에 따른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 알겠어. 그런데 그런 것들만 있다고 해서 증명 책임이 엄격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좋습니다. 예, 아마 제가 뒤에서도 나올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지금 목격자의 진술이나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 바라본 그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행동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그 진술만으로는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굉장히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있는데 그런 게 뭐냐면 당연히 중간에 그 본인이 추행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피고인이 증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까지 설치해 놨고 그거 말고 조금은 좀 지엽적일 수가 있는데 간접적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인 사실이 유무죄를 가르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은 피고인의 장애 수준 및 지적 능력에 비추어 봤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돼서 피해자와 서로 상박의 일부와 맞닿아 있는 상태만으로도 피해자에게 불편함 또는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상체가 닿아 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불쾌할 거다라고 그 예상하거나 인지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약 15년 동안 수영 선수로 활동했다고 해요. 그리고 약 8년 동안 수영 강사로 활동했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다수의 사람들과 신체적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수영장에서 훈련, 수업 등으로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일상을 장기간 지속해왔기에 성적 관련성이 있는 부적절한 성향이나 언행이 쉽게 드러날 수 있었던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이런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접적인 사실이지만 어쨌든 앞서서 말씀드렸던 원심의 판결처럼 그냥 이 사람이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단순 배척한 것보다는 대법원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굉장히 성적으로는 자유로운 상태의 옷을 입고 있는 수영복만 입고서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제 간접적인 사실관계까지 덧붙여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원심법원에서 판단한 그 사실관계의 디테일한 부분에 보다는 대법원이 마치고 원심법 1심이나 2심의 판단 결과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심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이 아마 증거재판주의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지난 영상에서도 꽤 자세히 다뤘는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이를 그대로 진술한 것이다. 뭐 인정될 수 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함에 별다른 장애는 없다. 그런데 판단한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까지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장애인 관점에서 그 행위를 평가한 점 등의 여러 정황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까지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조금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의 진술은 정상인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바라보고 한 진술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 제출한 증거들, 의사소견서, 진단서 이런 것들을 다 배척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이거는 요것도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약 10면, 그러니까 10쪽, A4 용지 10쪽 분량에 한 명당 한 3개에서 4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간략히 기재되어 있는데 이 조사를 1시간 반 이상 소요돼서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1시간 반 동안 제가 만약에 여기 앞에 계신 PD님하고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A4 용지 한 30장? 40장? 너 아마 녹취록으로 쭉 작성돼서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피의자 신문조서가 좀 이렇게 자간 간격도 굉장히 띄어져 있고 글자도 크게 작성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시성이 좋게 해서 잘 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1시간 30분 동안 소요돼서 피신을 작성했는데 10쪽 분량이고 한쪽당 불과 서너 개의 질문과 답변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그 조사를 한 조사자인 경찰관의 관점에서 요약 정리되어 있는 조서다, 서면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녹음해가지고 속기사한테 맡겨서 녹취록을 제출된 게 아닌데 경찰이 본인의 구미에 맞게 요약 정리한 건데 과연 이거가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피고인이 그대로 진술한 걸로 보고 그거 증거로 삼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너무나 맞는 사실관계예요. 저희도 수없이 조사 참여를 가지만은 이제 경찰관하고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 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피의자가 분명히 옆에서 본인의 유리한 진술을 사실관계에 한해서 딱 진술해놨는데 경찰은 싹 정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반드시 기재해달라고 옆에서 저희는 진술을 하고 그거 기재될 때까지 경찰관하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왜? 조서 자체는 피해자가 진술한 대로 작성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실랑이 벌일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판사님께서는 이 조서가 작성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글자 하나, 문장 하나, 뭐 단어 하나가 유죄가 되는 증거가 딱 설치돼 가지고 그것만으로 유죄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거기다 플러스 피고인의 상태, 표정, 태도 이런 것까지 다 법정에서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한 단어, 한 문장만 보고서 유죄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원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고 추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원심으로 사건을 환송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된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쭉 다 들어서 조금 한 두세 개만 기억하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 유튜브를 보시는 그 구독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거 강제추행, 강간, 뭐 중강간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에 대한 답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 설시한 내용이 너무나 많고 뭐 죄형 법정주의나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이제 사실관계를 들여다본 부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피의자 신문 조서의 그 증거 능력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추행, 강간, 중강간죄에도 적용될 만한 리딩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죄형 법정주의나 이제 뭐 분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뭐 이런 이제 옛 문헌에 비춰봤을 때 아마 저희가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 판결례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억울한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들에 대해서 혐의 없음이나 무죄를 받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제가 사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굉장히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례를 꼼꼼하게 한번 읽어봤더니 여러분들께 술술술 전달하기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이 세부적인 대법원의 그 법리적인 부분이나 사실관계 부분에서 어떻게까지 세부적으로 판시했는지 여러분들께 대략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관련해서 또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직업 강간 관련해서 그 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이 직업이 크게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질문을 주신다던가 아시겠죠? 그러면은 뭐 장애 정도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도 이게 강제추행이나 공주밀집장애 추행을 혐의 없음 받는데 유리할까요? 뭐 이런 것들 더 세부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주신다고 한다면은 또 영상을 켜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법원에서 2023도 13081 사건 공중밀집장소의 추행 사건 요렇게 판결 선고가 됐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